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함께 해볼 책은 대한출판사에서 펴낸 13주 연속 베스트셀러, 종합 베스트셀러 1위, 강고의 8원칙의 저자 오두환님의 오케팅입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 5% 부자가 되는 전략, 지방대 낙제생, 무수팩, 백수, 초짜 신입, 반지하 세입자, 실직자, 그가 어떻게 상위 1% 부자가 되었을까?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원룸 세입자, 건물주가 되다. 아내를 만나 함께 살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매우 가난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갖추어져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조차 충족되지 않은 형편이었다. 어려운 형편에 1,500원짜리 소시지 한 봉지를 사서 소금물에 절여 먹기도 했다. 이렇게 하면 짭조름한 고급 햄의 맛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다. 음식 하나로 둘이 나눠 먹는 일은 일상 다반사였다. 음식점에서 3,000원짜리 볶음밥 하나를 시켜 둘이 나눠 먹었다. 라면 하나를 물에 불려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라면을 물에 불리면 양이 1.5배가량 늘어난다. 또 아내에게 가판대에서 판매하는 500원짜리 양말 한 켤레조차 사주지 못하고 10분을 고민만 하다 그냥 돌아선 적도 있다. 당시 생계 유지를 위해 배달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적도 있다. 갑자기 택시가 내 같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것이다. 다행히도 큰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하지만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마음 편히 잠을 이룬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통증 때문이 아닌 생계 걱정 때문이었다. 걱정이 절정에 다다를 때쯤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왔다. 합의금 30만 원을 받게 되었다. 나는 고작 30만 원, 그것도 합의금에 뛸 듯이 기뻐했다. 궁핍한 현실에도 우리는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고시원을 전전하며 방랑자처럼 사는 것에 서서히 지쳐갔다.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조금이라도 구색을 갖춘 월세집을 알아보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찾은 곳이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가 20만 원인 반지하 원룸이었다. 하지만 수중에 300만 원이라는 큰돈이 있을 리 없었다. 나는 결국 아내의 삼촌에게 손을 벌리게 되었다. 감사하게도 삼촌은 너무나 흔쾌히 보증금을 내어주셨다. 그렇게 나와 아내는 간신히 뷰를 해결할 수 있었다. 월세를 내야 하는 작은 원룸이었지만 화장실이 딸린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했다. 그러나 행복감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다. 아무리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 해도 반지하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반지하 월세집에 살고 있다. 그들 중 대부분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지? 저기 저렇게 많은 집이 있는데 왜 내 집은 없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신세 한탄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 행동으로 옮겨야만 현실을 바꿀 수 있다. 나는 마음을 다잡고 오케팅적 발상을 시작했다. 오케팅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당시 내가 세운 궁극적인 목표는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내 명의의 안락한 집을 갖는 것이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전략 구성. 목표를 명확히 설정했다. 그러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고 실행에 옮겨야만 했다. 먼저 내 명의의 집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부터 시작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확장해 나갔다. 집의 위치나 금액 등 구체적으로 어떤 집을 목표로 하는가,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나 모아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가, 이 목표를 빨리 이루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초기 자본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나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야 목표를 더 빨리 이룰 수 있을까. 나는 다른 사람의 명의가 아닌 오로지 우리만의 집이 필요했다. 이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요소는 어떻게든 물리쳐야 했다. 다음은 당시에 내가 전략을 도출해낸 오케팅적 사고 패턴이다. 1. 매월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모으는지가 핵심이다.
2. 매월 얼마를 버는가를 높이려면 일을 더욱 창조적, 창의적,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3. 매월 얼마를 쓰는가를 줄이려면 가족의 동의를 구해서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4. 매월 얼마를 모으는가를 늘리려면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해야 한다. 이 패턴을 수개월 반복하며 목표를 이룰 수 있다. 나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정리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목표를 알리기 시작했다. 언제나 그랬다. 어떤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선포한다. 다른 이에게 장담하거나 선포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배수의 진을 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기에 간절함이 증폭된다. 그러면 목표를 향해 더욱 몰입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목표를 이룰 확률도 높아진다. 이로써 나는 어떠한 장애물이 나타나도 극복하고 목표를 향해 꿋꿋하게 전진할 원동력을 한층 강화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5년 안에 내 명의의 집을 갖는다. 아니, 갖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모두가 나를 응원해준 것은 아니다.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았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월급은 180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데 집을 사겠다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가 많은 것도 당연했다. 실제로 대부분은 주변의 우려에 지레 겁을 먹는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거나 현실과 타협하려 한다. 이를테면 처음 세운 전략들을 모두 실천하기는 힘들 테니 한 가지만 잘해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합리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한계를 단정 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믿기 어렵겠지만 나는 오히려 미친놈아, 그게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으면 힘이 불끈 솟는다.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과정에서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으려면 마케팅이 습관화되어야 한다. 전략이 많든 적든 빠짐없이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 연 단위로 비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목표를 재설정하거나 전략을 수정하는 것,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이 요소들을 기억하고 습관화한다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인데도 앞에 세 가지 요소가 습관화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대충 양식에 맞춰 만든 종이 쪼가리 몇 장을 들고 와서는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말한다. 게다가 대행을 맡기는 고객마저 결과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재촉하기 일쑤다. 그래서인지 마케팅 업계에서는 컨설팅을 통상 일해 많아야 이해만 하면 충분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나는 모두가 당연시 여겨지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편적이고 보편적인 마케팅으로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두기 매우 힘들다. 따라서 고객은 마케터에게 정권을 맡긴다는 생각으로 힘을 실어주고 기다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마케터는 자신이 고객사의 대표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성과가 날 때까지 고심을 거듭해야만 비로소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다. 나는 당시 세운 전략들을 모두 충실히 이행했다. 아무리 그래도 월급 180만 원으로 그렇게 빨리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혹시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는가?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나는 결국 3년도 채 안 되어 목표를 달성했다. 처음에는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하지만 4가지 전략을 꾸준히 반복한 끝에 대출금마저 모두 갚아 완전한 내 집을 갖게 되었다. 내 생에 처음 갖게 된 집은 한적한 유원지에 자리 잡은 빌라였다. 원룸보다 좋기 5배는 넓어진 평수와 깔끔한 인테리어가 아주 마음에 들었다. 주차장이 있고 집 뒤에는 산자락이 있고 집 앞에는 계곡물이 흐르는 쾌적한 환경이었다.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다. 그만 만족해버린 것이다. 너무 만족한 나머지 우리 가족이 평생 살 집이라고 생각했다. 다행히도 잘못된 생각이었음을 깨닫고 반성했다. 만약 계속 만족하는 데 그쳤다면 지금의 나는 없을 것이다. 등골이 오싹한 순간이었다. 마케팅을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머지않아 현상을 유지하는 것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지금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마케팅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새로운 목표는 먼저 집을 파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다. 가족들은 생애 첫 집에 너무나 만족해서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평생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만족이란 늘 상대적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한 것이다. 현재도 행복하지만 미래에는 더 행복해지고 싶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도 만족스럽지만 더 큰 만족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미래를 위해 이제 이 집을 팔아야 할 때다. 이 집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닌 환승역이다 라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꺼냈다. 물론 이 집에 매우 만족하는 가족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따라서 나처럼 집을 팔고 싶게 만들어야 했다. 나는 설득하기를 좋아한다. 가족, 직원, 어떤 누구와도 의견이 대립하면 마주 앉아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눈다. 내가 설득에 집착하는 이유는 단순히 내 의견이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기 위해서다. 그리고 설득을 통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목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하고 합의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설득에 돌입하기 전에 끊임없이 수일기를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본다. 덕분에 성공률이 굉장히 높다. 혹여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전략을 수정해 다시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나는 반대로 내가 설득하려 했던 사람에게 설득당하기도 한다. 상대의 주장이 나의 조잡한 의견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설득하는 과정에서 반대 부딪히면 쉽게 수긍해버린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반대한 사람을 탓하기도 한다. 그러나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설득과 합의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자신이 져야 한다. 요컨대 설득은 직급자에게는 특히 중요한 부분이다.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을 설득하지 않고 오로지 명령으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이는 매우 잘못된 행동이다. 직원의 의견이 더 좋은 경우가 많다. 또 직급자와 직원은 한 배를 탄 것이나 다름없다. 경영자나 직급자와 직원이 다른 것을 바라보며 노를 젓는다면 회사가 어찌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설득의 과정 없이는 결코 같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수 없다. 서로의 의견을 반영하며 합의점을 찾아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호 소통이 없는 수직적 구조에서는 결코 마케팅에 성공할 수 없다. 설득하는 과정도 일종의 마케팅이다. 직원에게도 마케팅하라. 그리고 경영자의 목표에 반하게 만들어라. 직원의 의견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청취하고 답안을 합의하라. 그러면 성공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나는 가족을 완벽히 설득하기 위해 지금 사는 집의 단점들에 대해 브리핑하기 시작했다. 사실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더 대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집을 팔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대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유는 찾기 나름이다. 그렇다고 이유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이유는 설득의 수단이자 스토리를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내가 찾아낸 수많은 단점과 뚜렷한 목표를 듣고 이내 가족도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집을 팔기로 했다. 그런데 장애물이 나타나거나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포기를 선택한다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 포기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포기하고 싶지 않다면 할 수 있어라고 자신있게 외쳐라. 물론 말뿐이 아닌 실제로 가능성을 증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집을 팔기로 했으니 다시 오케팅할 때가 왔다. 이왕 파는 것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지 않은가? 설마 단점이 많으니 싸게 팔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가? 앞서 위기와 기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늘 공존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우리 눈에 한 면만 보이는 것뿐이다. 단점과 장점도 마찬가지다. 나는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다. 단점을 단점인 채로 두면 단점에 그치지만
단점을 보완하여 오케팅하면 장점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난다. 발상의 전환은 곧 오케팅적 사고다. 꾸준히 경쟁 상대를 분석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오케팅하면 분명히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기업의 브랜드와 슬로건, 가치, 목표, 시스템, 제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혁신을 모색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억지로 단점을 찾아내서 안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한다.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기 위해 집중하는 편이 훨씬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자. 집을 비싸게 빨리 팔려면 매수자가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매수자들은 주택을 살 때 위치, 교통, 환경, 상권, 학군 등을 고려한다. 하지만 이 요소들은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단, 마케팅을 통해 가치를 높일 수는 있다. 마케팅은 근본적으로 물건을 상품화시켜 잘 팔리도록 만드는 활동이다. 마케팅에 있어 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드디어 집을 보러 온다는 중개인의 연락을 받았다. 즉시 온 집안을 환기하고 싱크대와 바닥을 광연하게 닦았다. 햇빛이 들고 풍경이 훤히 보이도록 커튼도 활짝 열었다. 위층은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미고 바비큐장, 까지 보기 좋게 해두었다. 층에 올라서는 순간 TV나 잡지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벨이 울렸다. 살고 싶은 집의 모양새는 이미 모두 갖추어 놓았다. 이제는 심리전이다. 오케팅을 통해 내 집을 꼭 사고 싶게 만들어야 한다. 어필하고 장담하고 설득도 해야 한다. 나는 한 여자가 중개인과 함께 집에 들어오자마자 환한 미소로 맞이했다. 이어 비타민 음료를 슬쩍 건네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집 소개를 시작했다. 일단 거실의 풍부한 일조량과 탁 트인 전망을 강조했다. 그리고 각 방의 장점을 세세하게 알려주었다. 덧붙여 불편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비로 시공한 부분, 신축 후 2년이 지나 새집 증후군이 없어 이사 오기 딱 좋은 시기라는 점, 배산 임수라서 풍수지리가 좋아 우리 가족도 잘 되어서 나간다는 점 등을 빠짐없이 설명했다. 그녀의 눈빛이 반짝거릴 때쯤 위층으로 자리를 옮겼다. 위층의 모습을 마주한 그녀의 눈이 희둥그레졌다. 나는 때맞춰 강력한 한마디를 던졌다. 아, 오늘 저녁에 바비큐 파티가 있어서요. 이 말인즉슨 그녀도 이 집에 살면 이렇게 멋진 파티를 날마다 열 수 있다는 뜻이다. 이어서 선심을 베풀 듯 말했다. 만약 계약하시면 위층에 있는 냉난방기 2대는 그대로 두고 가려고요. 위층이라 실외기 설치가 힘들다고 설치비도 비싸게 받더라고요. 어제 집 보러 오신 분도 놓고 가달라고 하시던데 혹시 필요 없으시면. 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대답했다. 아니요, 두고 가주시면 감사히 쓸게요. 어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먼저 계약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급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전에 집을 보러 왔었는데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찾아와 다시금 집을 둘러봤다. 그리고 바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빠르게 집이 팔렸다. 무엇보다 처음 매수했던 가격보다 30%나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여 시세 차익까지 얻었다. 이처럼 오케팅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계형 마케팅이다. 이후 기존 집을 매도한 돈으로 다가구 주택을 매수했다. 지은 지 10여 년 된 오래된 집이었다. 언뜻 보아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집이었다. 그런데 왜 이런 구옥을 매수했을까? 신축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만큼 비싸다. 내가 가진 돈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내야 했다. 나는 낡은 집을 새 집처럼 만들어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집을 리모델링 하기로 한 것이다. 사전 조사를 통해 수요층의 니즈를 파악한 후 본격적인 리모델링을 공사에 착수했다. 1층에 주차 공간을 만들고 방이 2개인 구조를 3개인 구조로 변경해 효율성을 높이고 빌트인을 적용하는 등 최신식 구조와 인테리어를 구현하기 위해 애썼다. 이는 동급의 매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준으로 차별화된 전략이었다. 리모델링을 한 결과 10여 년 된 구옥은
신축급으로 재탄생했고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가치가 상승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을 거듭한 끝에 보증금 300만원조차 없어 쩔쩔매던 나는 금세 매매가 10억이 넘는 건물의 주인이 되었다. 이후 다시 건물을 매도하여 지금은 60평의 아파트에 이후 나는 건물을 매도하여 지금은 6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그리고 사옥과 대형 빌딩의 주인이 될 준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목표를 상향하며 나아갈 생각이다. 건물주가 되겠다는 포부를 처음 이야기했을 때 모두 미쳤냐고 반문했다.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오로지 나만 그 가능성을 믿었다. 불가능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자신 있게 정말 불가능할까? 라고 되물어보자. 그리고 가능하게 만들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치열하게 고민해보자. 그 과정에서 확신을 얻었다면 무수의 뿔처럼 꿋꿋하게 전진하라.